서울 시내를 질주하는 버스 안. 험악한 욕설이 침묵을 깨뜨렸다. 요즘 군복은 개나 줘버렸나? 술 냄새를 풍기며 험상궂은 인상의 조폭 두목. 최달식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버스에 홀로 앉아있던 앳된 여군 소위 윤세라에게 향했다. 오, 볼륨 좀 봐. 군복으로도 안 가려지네. 최달식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부하들과 함께 그녀를 에워쌌다. 부하 하나가 윤세라를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다. 속옷도 군납인가? 벗으면 태극기라도 나오려나? 또 다른 부하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몇몇 승객은 시선을 회피했고 어떤 여성 승객은 핸드백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나이 지긋한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윤세라는 군복 윗단추를 조용히 여미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하시죠. 그러나 최달식은 비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다. 바로 그 순간 버스 문이 활짝 열렸다.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성이 버스에 올라탔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곧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육군 투스타 사단장 강지현이었다. 이 충격적인 상황, 그녀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잠시 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이 펼쳐진다. 별표 잠깐.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반전이 인생이다 채널에 오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별표. 최달식은 여전히 윤세라를 괴롭히고 있었다. 군대 가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 예의도 없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강지현은 말없이 통로를 따라 걸어갔다. 최달식 바로 뒤에 멈춰 선 그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 손 놓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강지현에게 집중되었다. 최달식이 뒤를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뭐 투스타라도 되시나? 그는 강지현의 멱살을 잡기 위해 거칠게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최달식의 손목을 잡고 몸을 틀어 완벽한 업어치기로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굉음과 함께 버스가 흔들렸고 비명과 함께 최달식은 좌석 사이에 널브러졌다. 덩치 큰 부하가 깜짝 놀라 주먹을 휘둘렀지만 허공만 갈랐다. 강지현은 순식간에 몸을 숙여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덩치 큰 부하는 좌석에 머리를 부딪히며 신음했다. 또 다른 부하가 강지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팔이 꺾여 바닥에 처박혔다. 으악! 고통을 참지 못한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세 명 모두 10초도 채 안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꼼짝도 못했다. 강지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버스 기사가 급히 버스를 갓길에 세웠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최달식 일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 버스에서 내려 도망쳤다. 강지현은 윤세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괜찮으신가요? 따뜻하면서도 걱정 어린 목소리였다. 윤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지현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윤세라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녀는 급히 자세를 바로 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다. 사단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버스 안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승객들의 수군거림이 버스 안에 가득 찼다. 강지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경례를 받았다. 강지현은 윤세라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강인한 힘이 느껴졌다. 윤세라도 정중하게 악수에 응하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악수를 나누던 중 강지현의 시선이 윤세라의 손목에 머물렀다. 낡은 은색 시계가 희미한 버스 조명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계 뒷면에 희미하게 보이는 각인이 강지현의 눈에 들어왔다. 강지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윤세라의 손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시계를 확인했다. 시계에 새겨진 김영삼 대통령 각인이 선명하게 보였다. 강지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시계 어디서 난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윤세라는 잠시 당황하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강지현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2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혹시 할아버지 성함이 박철수 씨가요? 강지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세라가 놀란 눈으로 강지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강지현은 말없이 윤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28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하실에서 보낸 며칠, 박철수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그 시계의 기억이 모두 되살아났다. 강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윤세라에게 말했다. 이번 정류장에서 내립시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윤세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유품에 얽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서 내려 근처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은 강지현과 윤세라는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침묵했다. 강지현은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차마 입을 대지 못했다. 28년 전의 기억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윤세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이 시계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궁금증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강지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는 1996년이었어요. 제가 25살 소이였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윤세라는 숨을 죽이고 강지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강지현의 눈빛은 마치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 흐릿하게 빛났다. 강릉에서 북한 무장공비 수색작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강지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과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1996년 9월, 강릉 일대의 산악지대는 짙은 가을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거세게 흔들어댔다. 이곳은 북한 무장공비들이 침투한 지역으로 대한민국 군수색대가 며칠째 끈질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었다. 강지현은 동료들과 함께 공비 수색 임무에 투입되어 험준한 산속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었다. 군복은 이미 진흙과 나뭇잎으로 얼룩져 있었고 며칠간 계속된 고된 작전으로 몸은 극도로 지쳐 있었다. 오후 4시경 갑작스럽게 날카로운 총성이 정적을 깨뜨렸다. 공비들이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기습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강지현과 동료들은 즉시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겼지만 예상치 못한 공격에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엄폐. 선임 장교의 절박한 외침이 산속에 메아리쳤다. 하지만 공비들의 공격은 치밀했고 수색대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 총성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지현이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몸을 일으킨 순간 차가운 총알이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꿰뚫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그녀는 나무 뒤로 쓰러졌다. 군복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어갔다. 치열한 전투는 약 1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강지현은 수많은 동료들이 쓰러지는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해야 했다. 그녀는 상처 입은 다리를 이끌고 동료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결국 강지현은 부대와 완전히 떨어져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짙은 어둠이 산속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갔다.
강지현은 멈추지 않는 출혈 속에서 나무에 기대어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상처 부위를 지혈하려 애썼지만 붉은 피는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안전한 곳을 찾아 산길을 따라 걸었다. 하지만 상처로 인한 극심한 출혈과 체력 소모로 인해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몸은 비틀거렸다. 마침내 강지현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어 거대한 나무 아래에 쓰러지고 말았다. 차가운 땅에 몸을 맡긴 채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그녀의 군복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온 박철수가 쓰러져 있는 강지현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군복을 보고 잠시 의심했지만 계급장을 확인한 후 대한민국 군인임을 알게 되었다. 박철수는 주변을 꼼꼼히 살핀 후 조심스럽게 강지현을 업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희미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다. 박철수는 무거운 걸음으로 험한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박철수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집에서 가져온 낡은 이불로 강지현을 감싸고 마치 시신을 운반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박철수가 강지현을 업고 조심스럽게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의 아내와 아들이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이불에 덮인 낯선 사람의 모습을 본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준호는 21살의 늠름한 대학생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의감 넘치는 청년이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철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어 강지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반전이 인생이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강지현의 허벅지에는 아직 멋지 않은 핏자국이 선명했고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준호는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지 박철수에게 애원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박철수는 아들의 불안한 눈빛을 잠시 마주하다가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외면하는 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확고했다. 아내 역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속삭였다. 공비들이 들이닥치면 어떡해요? 온 가족이 위험해진다고요. 하지만 박철수의 결심은 이미 굳건했다. 그는 강지현을 조심스럽게 지하 창고로 옮겼다. 평소 농기구나 곡식을 보관하던 낡은 지하실 한쪽 구석에 짚을 깔아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집에서 가져온 깨끗한 물과 부드러운 수건으로 강지현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다행히 총알은 완전히 몸을 관통해 지나간 상태였다. 박철수는 아내에게 부탁해 얻은 소독약과 붕대로 응급처치를 마쳤다. 강지현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없었지만 다행히 숨소리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날 밤 박철수는 지하실에서 밤새도록 강지현의 곁을 지켰다. 간혹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걱정하며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다음 날 아침, 공비들이 민가에 침입해 음식을 약탈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다는 끔찍한 소식이 마을에 퍼져나갔다. 마을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창밖을 불안하게 내다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오전 10시쯤 마침내 무장한 공비 2명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들은 집집마다 들이닥쳐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박철수는 가족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당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웠다. 공비들이 마침내 그들의 집으로 다가오자 박철수는 일부러 소란을 피우기 위해 외양간으로 향했다. 외양간에 있던 소들을 일부러 놀라게 하고 큰 소리를 질러 공비들의 시선을 끌려고 했다.
누구 있나? 공비 중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외치며 외양간 쪽으로 다가왔다. 박준호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마당으로 나가 공비들을 맞이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함에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비들이 집 안을 수색하려 하자 박준호는 온몸으로 막아섰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농사만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지하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가족 모두의 심장이 멎을 듯 격렬하게 뛰었다. 박준호는 재빨리 마당에 풀어놓은 닭들을 쫓으며 일부러 큰 소음을 만들어냈다. 공비들은 잠시 주변을 경계하며 둘러보았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다른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고 가족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철수는 조용히 지하실로 내려가 환풍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날 밤 박준우는 홀로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갔다. 강지현의 이마에 열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정성껏 갈아주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꼭 이겨내셔야 합니다. 박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펼쳐진 형법책을 바라보았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선택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겪은 끔찍한 사건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조용히 형법책을 덮고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강지현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식어버린 물수건을 다시 차가운 물에 적셔 갈아주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박준호는 강지현의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셨구나.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법과 정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는 경찰이나 검사가 되는 것을 그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지하실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날 밤부터 박준호는 마을 주변을 조용히 순찰하기 시작했다. 공비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어둡고 외진 마을 어귀와 뒷산을 꼼꼼히 살펴보며 수상한 기척은 없는지 살폈다. 아버지에게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제안했다. 아버지, 만약 공비들이 다시 들이닥치면 이렇게 하세요. 박준우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가족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박준호는 매일 밤 지하실을 찾아 강지현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강지현이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자 박준호와 시선이 마주쳤다. 강지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긴 어디죠? 강지현의 목소리는 몹시 약했지만 희미하게나마 또렷하게 들려왔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여긴 안전한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숨겨주셨어요.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강지현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박준호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법학 공부에 임하는 자세 또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밤늦도록 책을 읽으면서도 그는 가끔씩 지하실로 내려가 강지현의 상태를 확인했다. 강지현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가는 것을 보며 그는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다. 박준호는 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숭고한 일인지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경찰이 되겠다는 인생의 확고한 목표를 가슴속에 새겼다. 그렇게 강지현은 28년 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박지원 소위에게 전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그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니. 강지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격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박지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강지현은 조심스럽게 박지원에게 제안했다. 혹시 아버님과 잠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분께 직접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박지원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흔쾌히 동의했다. 박지원이 아버지 박준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화면에 중년 남성의 푸근한 얼굴이 나타났다. 50대 초반의 박준호는 짧게 깎은 머리에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지원아, 무슨 일이니? 박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박지원이 카메라를 강지현 쪽으로 돌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지현이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28년 전 자신을 구해줬던 그 앳된 청년의 모습이 중년 남성의 얼굴에서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혹시 박준호 씨 맞으시죠? 강지현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화면 너머의 박준호 또한 깜짝 놀라며 강지현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박준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다. 정말 강지현 소희님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도 벅찬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강지현은 화면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박준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정중하게 답례했다. 박지원은 아버지와 강지현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의 감동적인 대화를 지켜보았다. 강지현이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저를 숨겨주시고 헌신적으로 지켜주시던 그 청년이 이렇게 훌륭한 경찰이 되셨다니. 박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날의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이후로 누군가를 지키는 삶이 제 숙명이 되었습니다. 박지원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그날의 이야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가끔 너에게도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했나 보구나.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다. 강지현이 박지원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훌륭하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두셨네요. 할아버지의 용기가 아버님을 거쳐 지원 씨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요. 박지원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통화 말미에 박준호가 화면 너머의 강지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살아 계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8년 동안 가슴속 깊이 품고 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준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이 있거든요. 강지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일기장이요. 강지현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 묻어났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설명했다. 네, 그날의 일들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강지현과 박지원은 서로를 마주보며 내일 다시 만날 약속을 정했다. 다음 날 오후, 강지현과 박지원은 설레는 마음으로 박준호의 집을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늑한 단독 주택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집 전체에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박준호가 환한 미소로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정겨운 거실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정성껏 준비해 주었다. 거실 중앙의 낮은 테이블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가죽 표지는 빛이 발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온 듯 깨끗하고 단정했다. 강지현은 일기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준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매일 일기를 쓰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특히 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는 더욱 꼼꼼하게 기록하셨죠.
그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해당 부분을 찾았다. 1996년 9월의 날짜가 적힌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박철수의 정성스럽고 단정한 글씨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오늘 산에서 피투성이가. 반전이 인생이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박준호가 환한 미소로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정겨운 거실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정성껏 준비해 주었다. 거실 중앙의 낮은 테이블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가죽 표지는 빛이 발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온 듯 깨끗하고 단정했다. 강지현은 일기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준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매일 일기를 쓰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특히 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는 더욱 꼼꼼하게 기록하셨죠. 그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해당 부분을 찾았다. 1996년 9월의 날짜가 적힌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박철수의 정성스럽고 단정한 글씨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오늘 산에서 피투성이가. 강지현은 핏빛으로 물든 군인을 보았다. 앳된 얼굴에는 아직 굳은 흙먼지가 가득했다. 아직 너무 어려. 박준호의 목소리는 마치 아버지 박철수가 직접 속삭이는 듯 따스했다. 강지현은 숨을 죽이고 그의 나지막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지금 이 군인을 돕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러나 강렬한 의지가 서린 그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일기의 내용은 그날의 절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박지원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깊은 연민과 숭고한 용기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준호는 몹시 겁이 난다고 했다. 나 역시 두려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만 했다. 이 젊은 군인을 반드시 지켜주어야만 했다. 강지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자세한 기록이 촘촘하게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지하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온몸이 떨려왔다. 숨기기보다 감싸 안는 쪽을 택했다. 박철수의 진심이 한자 한자, 글자마다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군인이 누구인지, 어디로 향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부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강지현은 손수건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흐느꼈다. 박지원 역시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박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격렬하게 떨려왔다. 혹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부디 그에게 잘 살고 있다고 전해주면 좋겠다. 그 순간 거실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정적이 깃들었다. 강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일기장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그 군인은 무사히 살아남아 지금은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잘 살고 계세요. 박지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박준호는 깊게 숨을 내쉬며 감정을 추슬렀다. 강지현은 박준호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전해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께서 평생 가장 자랑스러워하셨던 일이었어요. 박준호의 말에 세 사람은 따뜻한 감정을 나누며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고요한 여운 속에서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새겼다. 집으로 돌아온 강지현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 깊은 감동에 휩싸여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철수의 일기를 통해 그날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 후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켰다. 그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하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SNS 계정에 진실을 담은 글을 올렸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곧이어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강지현은 인터뷰에 박지원과 함께 참여하여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뜨거운 자부심을 진솔하게 전했다. 뉴스 화면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춰졌고 시청자들은 감동과 찬사로 가득한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서울의 허름한 원룸.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강지현과 박지원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며칠 전 버스에서 박지원 소위에게 굴욕을 당했던 악명 높은 조폭 두목, 김영배였다. 김영배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뉴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화면에 클로즈업된 강지현의 모습을 보며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비웃음이 스며들었다. 뭐야? 이 아줌마 진짜 투스타였어? 제법인데. 김영배의 목소리에는 싸늘한 냉소가 가득했다. 그는 며칠 전 버스 안에서 당했던 치욕스러운 일을 결코 잊지 못하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그의 오른팔,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배는 매캐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당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잔혹한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영배는 즉시 텔레비전을 끄고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뉴스 보도가 계속되면서 강지현과 박지원의 개인 신상 정보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소속 부대는 물론 가족관계, 심지어는 생활 패턴까지 언론을 통해 낱낱이 알려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의로 이 정보들을 받아들였지만 김영배는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 이 정보들에 주목했다. 김영배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강지현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수집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기사, SNS, 각종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 그녀의 개인 정보를 파악했다. 특히 그는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딸이 하나 있군. 김영배는 강지현의 가족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음흉하게 중얼거렸다. 화면에는 23살의 어여쁜 여대생 이지윤의 사진이 떠올랐다. 김영배는 며칠 동안 철저하게 이지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이지윤이 다니는 대학교, 전공, 주요 활동 장소 등을 파악해 나갔다. 이지윤의 SNS 계정을 찾아낸 김영배는 그녀의 일상을 은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대학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 가족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추억들이 그녀의 SNS에 가득 올라와 있었다. 특히 어머니 강지현과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김영배는 이지윤의 생활 패턴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집까지 가는 경로 또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 바로 이 녀석이야. 김영배는 이지윤의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불러 모아 잔혹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 아줌마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자. 김영배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딸을 건드리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릴 거다. 형님, 상대는 군인입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부하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김영배는 이미 복수를 향한 굳은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 아무리 강한 군인이라도 딸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 김영배는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다. 어느덧 목요일 저녁, 이지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학 도서관에서 다가오는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경영학과 학생으로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중간고사를 위해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있었다.
도서관 안은 시험 기간을 맞아 공부하는 학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자 이지우는 마침내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 문을 나섰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시험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캠퍼스는 인적 없이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다. 이지우는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평상시와 같이 익숙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후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낯선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지우는 깜짝 놀라 이어폰을 빼고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김영배의 부하였던 그 남자는 험악한 얼굴로 이지은의 팔을 더욱 강하게 붙잡고 끌어당겼다. 조용히 따라와 이지우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자는 재빨리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밴이 순식간에 다가왔다. 이지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완력으로는 도저히 남자를 이길 수 없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지우는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밴에 억지로 태워져 어딘가로 끌려갔다. 그녀의 가방과 휴대폰은 차갑게 식은 바닥에 떨어진 채로 남겨졌다. 캠퍼스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고 방금 전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현은 불안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 매일 아침 잊지 않고 안부 문자를 보내던 이지윤에게서 감감무소식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늦잠을 자거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오전 내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도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강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이지윤의 대학교에 전화를 걸어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어제 저녁 이후로 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강지현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시작되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의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10억을 준비해라. 강지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즉시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지훈이가 납치되었어요. 박준호는 강지현의 다급한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20년이 넘는 베테랑 형사 경력이 그에게 냉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선 침착하게 신고부터 접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실종 신고를 넣을게요. 박준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떨리는 손으로 실종 신고 양식을 꼼꼼하게 작성하기 시작했다. 강지현에게서 납치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전해들은 박준호는 즉시 사건 분석에 들어갔다. 이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는 조폭 출신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으로 볼 때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이 분명했다. 박준호는 곧바로 믿음직한 후배 형사들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다. 긴급 상황이다. 지금 즉시 수사팀을 구성해주게.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최정예 수사팀을 꾸렸다. 가장 먼저 이지윤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통신사에 연락하여 마지막 접속 기록과 기지국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했다. 마지막 신호는 어젯밤 10시 15분 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박준호는 지체 없이 직접 범죄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대학교 후문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며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다. 마침내 바닥에 떨어진 이지윤의 가방과 휴대폰을 발견했다. 박준호는 즉시 주변 상점들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 시간대의 영상을 빠짐없이 모두 확보해 주십시오. 며칠 후 CCTV 분석 결과가 나왔다. 마침내 이지윤이 검은색 밴에 강제로 끌려가는 충격적인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쉽게도 차량 번호는 흐릿하게 찍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지만 차종과 특징은 파악할 수 있었다.
박준호는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인근 교차로의 CCTV를 분석했다. 검은색 밴이 도심 외곽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낡은 창고 밀집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의 모든 창고형 건물을 리스트업했다. 버려진 창고. 반전이 인생이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폐공장, 임대창고, 모든 건물이 수색 대상에 올랐다. 강동철은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꼼꼼하게 수색 계획을 세워나갔다. 동시에 악당 김영배가 보낸 협박 문자를 분석하며 발신 시각과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발송 위치를 좁혀나갔다. 확실해. 이 지역에서 발송된 게 분명해. 강동철은 즉시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현재 수색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곧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확신이 묻어났다. 이번에는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한서연 씨가 제 딸을 지켜주셨듯이. 강동철의 말에 한서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28년 전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 강동철은 곧바로 소규모 특수팀을 꾸렸다. 베테랑 형사들과 기동대원들로 구성된 정예팀이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인질이 안전이 최우선이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저녁, 드디어 수색 범위가 눈에 띄게 좁혀졌다. 몇 개의 후보 건물을 선정한 후 각 건물에 대한 면밀한 정찰이 시작되었다. 강동철은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최종 작전을 세밀하게 준비했다. 내일 새벽, 동시에 모든 건물에 진입한다. 강동철은 팀원들에게 작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단 한 번의 기회뿐이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서연에게 연락을 취했다.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따님, 이지훈 씨를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을 겁니다. 한서연은 고마움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간절하게 대답했다. 늦은 밤까지 강동철은 작전 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아버지 강철수가 보여주었던 용기를 이어받아 이번에는 자신이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다. 다음 날 새벽이 모든 것을 결정할 운명의 순간이었다. 새벽 5시, 도심 외곽에 버려진 창고 단지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동철과 수사팀은 어둠을 틈타 목표 건물 주변으로 조용히 접근했다. 무전기의 볼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직 수신호로만 소통하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창고 안에서는 악당 김영배가 의자에 묶인 채 괴로워하는 이지훈을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다. 이지훈은 밤새도록 시달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피며 탈출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었다. 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악당 김영배가 이지훈에게 다가가며 섬뜩하게 속삭였다. 이지훈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창고 밖에서 강동철은 망원경으로 내부 상황을 낱낱이 파악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인질과 범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진입 계획을 신중하게 수정했다. 인질은 중앙 부근, 범인들은 10명 이상으로 확인된다. 강동철은 팀원들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다. 3분 후, 동시에 진입한다. 인질이 안전이 최우선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팀원들이 준비 완료 신호를 보내왔다. 악당 김영배는 이지훈 앞에서 험악한 협박을 계속 이어갔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끔찍한 꼴을 당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흉폭해졌다. 그때 창고 밖에서 우렁찬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는 경찰이다. 건물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강동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악당 김영배는 깜짝 놀라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젠장, 자식들이 어떻게 찾아낸 거야? 그는 부하들에게 악을 쓰며 소리쳤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하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악당 김영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지훈에게로 다가갔다. 좋아, 그렇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악당 김영배는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어 이지훈의 목에 겨누었다. 이지훈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지만 울음을 꾹 참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강동철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작전 개시를 명령했다. 지금 바로 진입한다. 그는 뒷문을 통해 조용히 건물 안으로 침투했다. 동시에 다른 팀원들도 각자의 진입로를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악당 김영배는 앞문 쪽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뒤쪽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강동철은 조심스럽게 창고 내부로 이동했다. 경찰 놈들. 이 아이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물러서라. 악당 김영배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이지훈의 목에 바싹 다가섰다. 강동철은 악당 김영배의 뒤쪽에서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이지훈과 눈을 마주치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이지훈 또한 강동철을 발견하고 희망의 빛을 보았다. 악당 김영배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강동철은 쏜살같이 달려들어 악당 김영배의 팔을 붙잡아 제압했다. 칼을 버려. 악당 김영배와 강동철 사이에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악당 김영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강동철의 노련한 경험과 압도적인 체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몇 분간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강동철은 마침내 악당 김영배를 바닥에 짓눌러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다른 팀원들도 악당 김영배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모든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후 강동철은 이지훈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이지훈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안도감이 가득했다. 강동철은 이지훈의 밧줄을 풀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는 즉시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알렸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지 일주일 후 한서연은 강동철을 찾아갔다. 그녀는 딸을 구해준 깊은 고마움을 어떻게든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강동철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강동철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한서연 씨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인연도 없었을 겁니다. 강동철의 말에 한서연은 깊이 공감했다. 28년 전에 숭고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순환되어 돌아온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며칠 후 한서연의 집에서 조촐한 모임이 열렸다. 강동철과 그의 딸 강지원, 그리고 이지훈이 함께 자리했다. 네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강지원 소희가 이지훈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받은 이 숭고한 사랑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동의했다. 저 또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지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번 끔찍한 경험을 통해 그녀 또한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저도 경찰이 되어서 강동철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강동철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놓았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경찰 배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강동철이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받았던 낡은 임관 배지였다. 아버지 때문에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겁니다. 이지훈이 배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작지만 묵직한 그 배지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한서연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강철수의 숭고한 정신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굳건한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강지원 또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 차 있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네 사람은 서로에게 굳게 약속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숭고하게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지우는 그날 이후 경찰이 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준비했다. 강지원 또한 군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장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후배들을 지도하는 일에 더욱 헌신했다. 강동철은 여전히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했다. 그는 아버지 강철수의 일기를 가끔 읽으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정의를 실현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숭고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이렇게 강철수의 숭고한 선한 의지는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졌다. 그의 빛나는 용기와 숭고한 희생정신이 후손들과 그를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위대한 변화의 물결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퍼져나갔다. 반전이 인생이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